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사회 안전망 확충, 성격차 해소, 여성 참여 증진, 포용적 성장. 진보학자나 노조가 아니라 방한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개도국을 상대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소위 사악한 삼총사 중 하나로 불리는 게 바로 IMF죠. 그런 IMF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중심 화두가 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라 톱5에 들어가죠. 사악하다고까지 표현했던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부자들의 욕망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각성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4대강을 파고 대출로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며 낙수 효과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 인준한 부교를 보고 끌어안고 환호하는 정치를 지켜보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을 뒤처져 있는 것인가? 이 역사 지체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갈 길이 멀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쭉쭉 안 나가네요. 역시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이었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국회에서. 네.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이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이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소장 부결 봐라. 삼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거는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캐스팅보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의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의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박지원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구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더더욱 나빴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진 거다. 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해버렸잖아요. 예, 부결된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로 추천한 사람이다. 게다가 호남 홀대론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호남 출신의 헌장수장이다. 최초에. 근데 국민당이 부결시켰어요. 이러면은 당황스러워야 한단 말이죠. 예. 당황스러워해야 하는데 이제 이걸 자랑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자신들이 부결시킨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기명이니까요. 예. 누가 부결시킵니까 여기서. 찬성과 부결할 정당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민의당만 의원 자율투표를 했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인데 이걸 좋아해버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제가 보기엔 큰 정치적 자해라고 봅니다. 보수 야당들도 제가 보기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인데 저정적인 한계이긴 한데, 자기들끼리 조롱한 거 이겼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결속시킬 사안이에요. 열받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부결시킬 만큼 결정적 사유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청문 보고서가 있습니다. 채택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됐는데, 예, 그리고 무슨 흠결이 발견돼서 뭐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결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예, 보수 야당에서야 오히려 이유가 있어요. 진보적이다 뭐 등등. 자,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자살골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진행해 보죠.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7시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기존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최종안을 냈는데 중국, 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주를 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차단과 검색도 요청한다라고 밝혀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예. 미국이 주도해서 제출하는 결의안인데 부결돼 봐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주장하는 것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 정도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 손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인 거죠. 네,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 한참 언론 플레이했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뭐 김정은 김정은을 포함한 계좌 동결이라든지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모든 거에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비슷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떠들어댔지. 자, 어쨌든 요 수준의 제재안은 이제 통과될 것이다. 근데 그건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이전과는 크게. 예. 당장 전쟁에 나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더니 아니잖아요. 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보지 마시고 기자들은 예, 그것만 중요하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분석 혹은 국제정치의 환경도 같이 보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퇴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바인데요. 여기에 나온 문건에는 명단에 8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와 조정래 씨 등 문학의 인사가 있고요. 문성근, 문소리 등 배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도 있고요. 방송인으로는 김미아, 김구라, 김재동, 또 가수 윤도현, 신해철 이런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 층을 선동했다 등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실제로 시행됐던 것까지 있습니다. MBC와 KBS 등에 못 나오게 퇴출을 유도하는가 하면요.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고 어제 저희가 잠깐 화이트리스트 그러면 반대로 정권 차원에서 후원했던 문학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누가 했느냐? 역시 국정원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김한 기자와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 나누겠고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기서 훨씬 고도화됐거든요. 나중에는 박근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8년, 2009년, 2010년 거의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때 이미 이제 김미아 씨 TBS에 와 계시죠. 흘러서. 그리고 김재동 씨, 김재동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꽤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사찰당했고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또 그 댓글 알바단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같이. 예. 그렇게 자기들이 잘라놓고 인기가 없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언론도 만들어내고 복치고 장치고 했던 거죠. 예. 이건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 10년 사이 얼마 만에 쌓였겠어요, 이게. 자, 또 있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관련해서요. 여기에 청와대 민정과 홍보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그 조사 결과인데요. 그랬겠죠. 다음 뉴스로 하죠.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건설 사업에 투자한 한 회사가 한 금융사로부터 210억 원 대출 받았으면서 무담보로 허위 자료 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척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대정부 질의에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캐나다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농협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210억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많은 금액이 캐나다에서 일종의 분양 사기로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니까 예. 고소고발이나 좀 소송이 있어야 되는데 소송이 없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네. 겁니다. 돈이 사라졌는데 날아갔는데 대처하지 않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대정부 질의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는 단순히 기소 중지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수사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수사 지시했지만 진행을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표창원 의원도 연달아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이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기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셨거나 혹시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게 저수지 아니, 게임이라는 이 영화 영화인데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대정부실에서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다룬 거군요. 예.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의원님? 자, 약간, 대정부실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다행입니다. 전화 주진우 기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왔거든요. 이 사건을. 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 공작 이외에도 소위 그 원조 사건에 해당되는 BBK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는 몇 주째 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2001년 김경준의 LK이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50억 원이 송금한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에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 확인하고도 뭉갰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 BBK 관련 사건은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여기도 이뱅크가 등장하죠, 아마? 네, LK이뱅크요. 네, LK이뱅크. LK이뱅크는 뭐란 말인가? 옵셔널 벤처스는 뭐고? 이 회사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따라잡다가 잊어버려요. 사건 도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등장한 노컷발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을 입증할 만한 송금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선거 대선 직전에 모른 척한 거 아니냐. 그게 나왔다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게 사실상 입증되는 거였는데 라고 하는 뉴스가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또. 네. 해설만 붙이자면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검찰이 숨긴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아니냐? 예, 그런 알고도 자료가 모른 척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입금 자료가 있다는 거죠. 50억에 해당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관련 뉴스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뉴스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땐 뉴스 공장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아마도 텍스트를 한참 읽어도 이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잘 헷갈릴 텐데 이 뉴스를 해설해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주인이 이 사람이잖아. 입금된 걸 보니까 라고 하는 자료가 이미 10년 전에 있었는데 검찰이 못 본 척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10년 만에 다시 밝혀서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노컷 뉴스가. 자, 한 제목 하나 정도? 네. 네, 주식 대박의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황제 가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의 가회를 네이버에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인턴 확인서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딸을 네이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이버 법무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자신의 딸이 논문을 써야 하니까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아니, 검사장이 사기업 법무실에다가 전화해서 우리 딸 좀 거기 가회시켜달라고 한 거죠. 가회를 시켜. 예, 전화는 아니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답장이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예. 따님이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면서 자신이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최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하고 다음에 이재용 전 대표하고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데 삼리 정치가 인류 기업에 대해서 탓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오고 간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재용 전 대표 측에서
네이버가 정부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거기까지 읽어낸 인류 기업인데라고 하는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예. 네이버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과 아무런 유착이 없었는지 좀 두고 봅시다. 그건. 네, 관련해서 네이버 입장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양이 며칠 와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해준 적은 있지만 지인 부탁으로 대기업 견학 간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전화 연락해가지고 법무실에 우리 딸 거기서 며칠간 열흘 동안 과외시켜달라고 하면 법무부 네이버 법무실에서 이걸 해줍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검사장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 기업이 법무실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아마 이제 그 IT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든가 혹은 뭐 미국의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서류로 첨부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요.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에 진학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어제 까먹고 지나갈 뻔했네, 또. 어제, 영장판사 3인과 그리고, 검찰에, 예,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3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제 법원에서 대신 성명을 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의 영장판사, 전담판사 3분, 3인이 윤석열 혹은 특검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이정열 판사하고 어제 사부에서 얘기 나누다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어제까지 나눈 이야기의 요약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영장 판사의 기수가 같다. 이상하다. 여기까지 하고 끊어졌거든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해당되는 뭐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 이런 건데 그 기각된 최근의 사안들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각된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기각 사유가 통상적이고 다른 법원이나 그동안에 지내왔던 어떤 관행 관례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까지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기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식의 그 기각 사유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본 정보가 수사됐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문구라면서요, 보통은. 예, 기본적 증거라고 기본적 증거 있는데, 예, 그 기본적 증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법학적이나 법조계에서 정립된 용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됐길래 그렇게 했다는 건지 그런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특이한 튀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 증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법은 모르는데 그러면 기본 증거만 취합하면은 수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기본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원, 판사의 관념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이 증명을 해야 되는, 유죄 증명을 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본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야말로 그 개념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죠. 어떤 데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요. 구멍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증거는 명확하게 다 수집을 해놓고 봐야 되는 게 검사의 입장이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기본이냐 하는 정의도 안 돼 있지만 네. 거꾸로 기본적인 범죄의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확실하구만. 더 수사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상식적인.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관련 증거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유죄 관련 증거뿐만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나쁜 그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그 양형에 고려해야 된다는 요소라고 형법에 규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념을 인정해도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검사가 수집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인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유혹이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상식선에서의 생각도 하고, 네. 기본적인 증거가 거꾸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러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구속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갑니다. 한마디로.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제 구속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기본 증거조차 없애버렸으면 이제 그럼 구속 사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런 얘기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영장 전담판사 3인 중에 2사람이 동기다. 그 의미를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연결한 건데요. 그게 왜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도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려는 의미에서 연령별로도 그렇고 이제 수별로도 그렇고 약간 다양성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만 해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장 판사 2사람의 구성이 24기 연속 24기하고 25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가면 올해는 25기, 26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통상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6기 2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은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영장 그 처리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니까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원 인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예측 가능하게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행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하나만 찍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속되는 그 기각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렇죠.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나 소위 이제 윤석열 체제하에서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장들이 자꾸자꾸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은 이게 이제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네. 혹은 뭐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이 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벌써 수사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증을 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좀 추정하는 거 해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적 구성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정도면은 뭐 기각할 만하다 이런 정도면 발발만 하다 이렇게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뭐 전혀 뭐 생뚱맞은 용어를 쓰지 않나 뭐 다른 사건에선 발부된 걸 이 사건에선 기각을 하지 않나 뭐 하니까 형평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면 뭐 고영태는 이 요건에 그렇죠. 되지도 않는데 구속이 된다든가 그죠? 예. 사실 근데 고영태 씨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사라진 적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 말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거기도 기각이 됐어야죠. 같은 기준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시 예리하신 우리 공장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참 이게
아까 지적도 해주셨지만 양승태 씨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잖아요. 임기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그 당시 인사 그 할 때가 올 2월이었었거든요. 2월 말. 그러니까 인사 초안은 뭐 대충 이제 1월부터 짜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인적 구성이 안 바뀌고 있던 상태였고, 네. 그리고 그다음 양승태 씨 입장에서 마지막 인사고,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공장장님도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탄핵 기각될 거다 이런.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순간까지 탄핵 기각을 믿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지금 돌아가서 보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진짜 그야말로 그 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법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영장전담 판사를 각급 법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뭐 어떤 업무를 맡길 건가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 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은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이 대응하는 검찰청이 옛날에 대검중수부나 뭐 서울중앙지검이어가지고 대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인 사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임명 못하고 검찰 측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거든요. 검찰 측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결국은 정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놓고 보면 이게 좀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정권 측에서도 그렇고 양승태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추정과 정황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동기인 점, 그리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 발부 사유로 이제 영장이 처리되고 있는 점, 이거 다 해보면 그럼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하긴 이상하구만. 네. 예. 예. 그냥 통상적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통상적 그 영장 전담 판사를 실제 본인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판사님도? 네.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 20년 넘게 영장전담제도가 실시되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 객관적 기준 마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니까 참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죠,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뉴스공장 전담, 해설 판사였고요. 자,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 2차 장산에 화이트리스크 지원하기 위한 엔터팀을 구성했고 엔터팀 아이오 요원이 우파 영화 기획안을 들고 제작자와 후원자를 물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화까지도 정보기관에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사하셨습니까? 예, 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확실히 해주십시오. 네. 자, 방금 들으신 건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문학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입증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사찰에 주최하고 거꾸로 정권이 밀어주는 화이트리스트 있다 알려져 왔는데 이 역시 국정원이 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하는 실천 주체였다 하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 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 관련 사안을 계속 추적 중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지났네요. 네. 몇 개월 전에 이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 추적했고 그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에 갔더니 태극기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들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그런 단체들 사무실과 같이 있더라. 네, 그게 이제 엔터팀 사무실은 아니었고 강남에 있는 한 주택에 영화 역사상 이 엔터팀이 지원한 지원한 영화사에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적 지원을 받아서 오로지 공적 지원 43억만으로 영화를 지금 현재 제작 중인 한 영화사가 사용했던 사무실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가 네. 한 건물 지하에 모여 있더라. 다 같이 있더라. 예, 이걸 확인했었죠.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더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밝혀냈던 본인이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같이 취재한 기자. 시내 21 네, 기자가 시내 취재했는데 취재했었죠. 시내 21 특성상 이런 뭐 탐사보도 쪽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한겨레 21로 같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꿀꺽 본인의 아니요, 계속 같이 나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상 특정으로 꿀꺽 네. 하신 분인데 이번에 요 사안도 같이 공조해서 취재가 된 겁니까? 네, 뭐 저희가 20일에 이제 국정원을 전문 취재하는 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적폐 TF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그 2013년도 댓글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뭐 정한봉 기자나 그다음에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을 보도했던 하호영 기자랑 같이 요 사안을 국정원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겨레에서 보도해 왔었죠. 하영 기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네. 밖에 앉아 있는데 소파에 네. 들어오지.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오라고 했더니 게시판이 더럽혀진다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화이트리스트의 지원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간 영화의 사인과 같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영화도 있고 그 영화 제작사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운영하던 주체가 국정원 안에 있었다. 네, 이게 처음 밝혀진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국정원 안에 엔터테인먼트 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2차장 산하에 정보보안국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 핵심 부서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보보안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게 직접 보고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추명호 씨입니다. 이 추명호 씨 산하에 엔터팀을 두고 이 엔터팀이 영화계 전반에 대한 여기 전반은 뭐 제작, 배급, 기획 이 전반에 대해서 개입해 왔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국장은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으로 국정원 그렇죠. 내에서 특정에 지목된 분인데 그러니까 최순실 라인이 국정원 안에서 영화 투자 배급을 관장하는 부처에 힘을 쥐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이 정보보안국장이기 때문에 국내 정보 수집을 사실 모든 실무적인 책임자이긴 한데 이 부서 역시 거기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이제 국정원 기관 출입들이 보통 한 기관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조직을 이제 하는데 여기는 그렇죠. 엔터팀이라고 해서 엔터는 사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제작사, 배급사를 다 사찰했겠네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활동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영화판이라는 게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를 파악을 하면 한국 영화가 뭐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을 수시로 그러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사찰했다. 다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 앞에 와서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임원이 내려가서 만나는 식이었다. 그 임원들은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당연히 그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국정원에서 왜 우리 영화 제작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뭐 이렇게. 투자 배급사 직원들은 뭐 국정원에도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임원이 나가서 어떻게 안 만납니까? 국정원이 만나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뭐 영화판이 좌편향돼 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뭐 투자 배급 메이저 배급사가 대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좌파다.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CJ 같은 곳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직원이 찾아서 니네 영화 지금 뭐 만들고 있니? 뭐 앞으로 만들 영화 뭐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쫙 묻지 않은 것도 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심리가 되죠. 그런 전후 사정이 없어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뭐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국내 기업들만 아니라 외국 직배사들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직배사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직배사들. 여기를 다니면서 무슨 영화를 만들고 있냐 뭐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주목해볼 대목이 있는 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좌파 감독으로 찍힌 감독들이 국내 영화 투자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그렇죠. 영화 지금 영화 보신 지가 얼마 돼서 이창동 감독 영화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이 우회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권력의 입기를 덜 타는 외국 직배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형태. 그렇죠. 헐리우드 진출이라고 이제 표현됐으나 실제로는 국내 투자받기 어려워져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외국 직배사도 국정원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무슨 영화 만들고 있니? 그 영화 왜 제작하고 있니? 압박을 좀 느끼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서 제일 재밌었던 건 이 대목인데요.
실제 이제는 동향 파악이나 사찰을 넘어서 실제 제작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직접 제작하겠다는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국정원은 말이죠. 사업을 좋아해요. 저도 오랫동안 국정원을 애정하며 지켜봤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직접 돈을 벌고 이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건데 직접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전 여러 번 느꼈어요. 워낙 네. 뭐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본데. 왜냐면 정보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오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지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 큰 조직이죠. 뭐 복지를 위하여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경계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 조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의 일부 고위직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냐 경계가 애매하거나 그 이익이 이상하게 하여튼 이 큰 건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영화 제작은 뭐 이랬다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한 횟집, 구체적인 장소는 이제 강남에 있는 횟집입니다. 룸이 있는 방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난 거예요. 중견 영화 감독이. 이 영화 감독은 다수의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영화를 할 때 만났던 그 협조를 좀 받은 적이 있는 국정원 직원과 다른 영화 감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TK 출신인데 뭐 나온 출신 고등학교가 후지다 뭐 이런 얘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막 하면서 이제 술자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통령 히어로물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냐?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여성 시절이죠. 대통령이 주인공인 히어로물.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 국정원 직원이 그래서 예로 든 영화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은 막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하고 그렇죠. 테러랑도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런 영화들을 하면 헐리우드는 대통령이 주인공이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영화들이 흥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국내 영화인들은 이런 인식이 없다. 이런 영화를 만들면 문화로도 안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때도 이제 국정원도 아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애국영화, 국뽕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한 30억 정도 대줄 수 있다. 국정원이 애국영화, 국뽕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저한테 왔으면 제가 만들었을 텐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액션 히로를 하다가 맨 첫 장면에 죽는 거예요. 등장은 말을 타고 나와있는데 어설프게 덤비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대행이 나라를 구한다든가 뭐. 만들 수 있었는데 저한테 섭외가 안 왔네요. 그래서 이 감독은 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게 투자를 받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뭐 그런 블록버스터가 사실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장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블록버스터도 나오면 좋죠. 이렇게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거듭 액수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억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이런 제안이 받아야겠다. 꼭 그분한테만 갔으란 법은 없네요. 없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상호를 한다면 국정원 돈을 받아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주인공인 액션물을 만든다는 상상을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죠. 네, 뭐 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투자 금액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억을 제안을 했는데 뭐 30억이 어떤 의미일까를 저희가 그래서 그 영화 투자를 오래 담당했던 정부기관 담당자나 투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국정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왜 30억 얘기를 한 거 같냐? 그랬다고 했더니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핵심적인 코어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어 금액이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6, 70억 정도 예산이 최소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를 누가 메인 투자를 해줘야 나머지가 온다? 네, 나머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만약에 갖고 나머지 투자를 따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제안이 뭐 어제 댓글들 보니까 뭐 국정원 영화도 모르는 것들이 30억 갖고 무슨 전쟁 영화를 만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실제 메이드 될 수 있는 출발점을 자기네가 마련해 주겠다. 이게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금액이고, 근데 이 30억이 굉장히 공교로운데, 제가 취재했던 영화도 한 대략적으로 규모가 30억이었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소위 이런 식의 투자를 받았을 거라고. 최초의 국뽕영화라고 얘기되는 연평해 전도 딱 처음에 모았던 1차 금액이 한 27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도 딱 두 기관에서 30억씩 딱딱 넣어주면서 출발할 수 있게 패턴이 됐거든요. 나오네요. 네, 패턴이.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금액일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투자금을 회수할 때, 뭐랄까요. 이 정도면 첫 번째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비율로 배분금을 가져가겠죠, 분배금을. 이게 뭐 국정원이 직접 투자를 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출입하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확인돼야겠지만 또 추계하실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